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집값이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지금 이게 딱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부의 지금 포지션은요, 얘네들 못 움직이게 하겠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남과 마용성을 대상으로 강하게 정부 규제가 하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격 상승이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지방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다.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지방 쳐다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살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고 규제가 어느 정도 다 느슨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전월세 시장은 항상 불안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될까봐 겁나잖아요.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처음 나타나는 이 전세대출 규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갈 거다. 아파트가 주력 제2 시장에서 대체 상품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면 큰 플로우로 보게 되면 이거는 끝물이에요. 어떤 규제가 나온다를 얘기하기 전에요. 일단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시중, 대중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공급 대책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공급 대책 하나만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수요를 억제하거나 수요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당연히 강남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또다시 이제 들썩들썩한다. 6.27 대책의 효과가 좀 사라지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뭐 각종 다양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전세 대출과 관련된 걸 지금 조이고 있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보통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투자 방법 중에 굉장히 괜찮은 방법으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규제를 함으로써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리적인 위축들이 상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정확하게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상승? 이것들이 그리 쉬운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 옛날에 9.13 대책이라든지 7.10 대책이라든지 12.16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르는 건 똑같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였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펼친다 하더라도 역시 틈새는 존재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상승 분위기 이것들로 하여금 실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들을 급격히 늘리는 효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규제가 감당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냐 투자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규제 부분이 워낙 여러 가지가 촘촘히 쌓이면서 지금 틈새 운신의 폭을 좀 어떻게 좀 넓게 가지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한 채를 더 사고 싶어도 취득세가 증가하고 그쵸? 주택수 포함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 있고 그래서 되게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상급지 이동이거든요. 상급지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다 웬만한 게 묶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결국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뭘 가지고 사지? 대출이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왔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디테일하게 조금 더 한번 얻는 건데 사실상 실수요의 갈아타기 수요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대출 규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은 딱 말하기는 되게 어려우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플러스 뭐 예를 들어 총량 규제라든지 기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거시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라면은 지금 수도권도 올라야 돼요. 공급 부족이잖아요. 지방 공급 부족이잖아요. 뭐 지방은 조금 좀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그래도 미분양이 좀 많으니까 좀 제외를 하더라도 결국 서울과 수도권이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들을 탁 찍어서 얘기를 하자면 강남하고 마용성까지가 올라가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 부족인데 왜 강남하고 마용성만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현상들은 변함없이 맞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이것들을 살려고 하는 심리가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 몇 년간 흘러왔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똘똘한 제가 최고야. 그러고 난 다음에 강남이 확실히 오른 거 보니까 확실하네. 이러니까 무언가 자기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 전체 중에서 일부 지역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얘기한다면은 공급 부족이니까 전 그 서울과 수도권이 다 올라야 된다는 공식이 지금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집값이 올라가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수요들이 전부 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강남이나 뭐 더 나가서 마용성까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죠.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제 이 다음에 사람들은요. 이제 수요는요. 지금 현재 마용성까지 움직였던 그 수요들 있잖아요. 마용성까지 움직였던 수요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6.27 대책으로 주춤했단 말이죠. 근데 이 수요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6.27 대책 외에도 집값이 올라간다면 난 그래도 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대기 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대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통 얘기하듯이 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집값이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지금 이게 딱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부의 지금 포지션은요. 얘네들 못 움직이게 하겠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움직이는 현상이 만약 나타난다면 또다시 정부의 규제 부분이 더 강화돼서 특히 이제 강남과 마용성을 대상으로 강하게 정부 규제가 하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시장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무주택자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벌써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달이 차면 기운다. 그리고 기울어진 달은 다시 차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보신 지 몇 년이 안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보셨냐면은 지금 현재 강남이라고 하는 곳의 달이 차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지역들이 기울어져 있는 거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시장의 모습은요. 항상 달이 차면 기울고요. 기울어진 곳은 다시 차기 마련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남 집값이 엄청 떨어진다 이거를 갖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르기가 어려워서 상승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또 반대로 최악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 변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위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게 달이 차는 경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필수제 시장은 어찌됐든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지려고 해서 받쳐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아주 쉽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봤던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저는 강남이 계속 오를 거니까 물론 그게 수십 년을 지켜본 장기로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단순히 몇 년 안에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보는 단기적인 관점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계속 강남이라든지 상급지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저는 과연 오랜 기간 지켜보고 나서 한 소리냐. 잠깐 동안이나마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또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서 무너지는 삶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목표는 강남일 테니까 강남에 들어가셔라. 근데 그게 꼭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끌해서 단번에 들어가다가 무너지면은 재기불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당구에서 말하는 쓰리쿠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을 택하되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괜찮은 곳 중에서 한 단계를 거쳐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올라가는 방법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 강남 영끌 절대 반대하고요. 돈 많으신 분 그러면 가셔야죠. 근데 영끌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면서 제가 이거는 맞는 얘기구나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찬다라고 하는 반복. 이거를 저는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런 현상들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오랜 전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오차파동이란 책을 보게 되면은요, 보통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지금 강남의 역할을 했던 동네가 몇 군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70년대 초반에 동부 이천동. 자, 동부 이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개발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영동지구라고 해서 이제 강남 개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강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인프라가 들어오고 학군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는 동네 쪽 그 주변 지역이거나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는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까요, 주변 지역이 올라가더라라는 얘기는 부지기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의도가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목동 아파트가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개발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여의도보다 목동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역별로 올라가는 곳이 나중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모습들은 계속 나타났던 게 지금 그때 나와 있던 책 내용 중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개신도시, 분당이라고 하는 곳들도 새로 개발됐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허허벌판이었겠어요. 근데 강남이라는 곳 바로 옆이니까 나중엔 번져가고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그 당시는 이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강하게 오르니까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 따라 올랐다, 연립주택이 따라 올랐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결국 주변부로 번져나간다, 상승장일 때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하면은 정부 정책으로 강남이나 상급지를 뭐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공급 부족 상태에서 집값을 뭐 완전히 하락시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너무 비싸니까 영끌에서 사는 건 반대다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포지션은 지금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이 가계부채는 결국에는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결국에는 소비 쿠폰이 푸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일 텐데, 이것들하고 연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조금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겨봤자 머리통 얻어맞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딱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쉬는 시간 됐다면 선생님이 사라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마음 놓고 뛰어놀아도 되겠죠. 차라리 그때 움직이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이라고 말하게 되면 특정적으로 언급하게 되는데요. 저는 벨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도권 벨트 중에서 서울 붙어있는 수도권 벨트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다 오케이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저한테 표현해 주실 때 오차파동 그 책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책에서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거든요.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른다는 얘기는요, 집값이 별로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갭이 붙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나름대로는 괜찮아지는 현상이 만들어요. 물론 지금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재 모습일 뿐,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규제도 풀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도권 벨트 지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서울의 일부 지역과 비교하게 되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전고점보다 떨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세 갭이 붙는 상황이거든요. 전세 갭이 붙는다는 얘기는 투자 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 서울과 붙어있는 수도권 지역과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이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이왕이면 붙어있는 곳에 그 천천히 통과하는 곳이겠죠. 결국에는 수도권을 동그랗게 원형을 둘러서 벨트를 하나 만들고 서울에 붙어있는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교통망이 통과되면서 전철역이 뚫리거나 지금 뚫려있는 곳, 이런 곳들은요 어느 곳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지 내가 서북 쪽에 살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동남 쪽이 더 많이 오르겠죠. 뭐 이런 것들은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서북 쪽도 조금 애매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요, 결국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좀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게 되면 일산도 많이 올랐어요. 단지 내 맘에 안 들었었던 거고요. 분당만큼 안 올랐을 뿐이다. 네, 안 올랐을 뿐이고 또 그리고 그 지역들이 또 그만큼 안 올랐던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직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지역들이 주로 인프라 개발이 형편없었어요. 상대적으로 동남부 쪽에 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공급 물량들은 비어있는 땅이 많다고 많이 넣어버렸고, 이러니까 공급 물량이 초토화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안 오르는 게 당연한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그런 건데,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없거나 또는 교통망이 되게 좋아진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GTX-A죠. 지금 GTX-A가 뚫렸는데 서울역까지 뚫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는 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운정신도시도 분명히 일부 올랐거든요. 근데 그곳이 나중에 삼성역 뚫리고 동탄역 뚫린다 그러면 지금 강남 가는 거보다 지금 강남 가는 거에 최악인 동네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안 올랐던 건데 앞으로 안 오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동네가 되겠죠. 자금이 부족하면서 서부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보통 그걸 GTX라고 표현하시지만 그게 흔히 말하는 지하철 3승 이론이에요. 지하철 3승 이론이라는 거고, 그 지하철의 3승 이론은요, 제가 처음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위해서 찾던 90년대 초반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나면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발표나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되면 오르고, 이 얘기는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각종 유튜브나 SNS나 그런 걸로 통해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은요, 야 여기 개발하는데 이때부터 올라요. 그리고 요즘 분위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착공했고 완공할 때 오른다, 그 전에 다 올라버려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서, 그러니까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게 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의 사이클이 만약 상승장에 접어들 때쯤 하게 되면 다 가져와 버려요. 다 가져와 버려가지고, 왜냐하면 호재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높은데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발표만 해도 착공했고 뭐 그때 상황에 다 엄청나게 오르고요. 나중에는 안 올라요. 또는 침체장 때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왜? 기대 심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삼승 이론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까 지금 제가 상승장엔 다 가져버린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9년이었을 거예요. 호매실 예타 통과, 호매실 지구 신분당선 예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아마 2억인가 3억 올랐을 거예요. 다 가져온 거죠. 그게 만약 질문하셨을 때 그게 동탄 수서 얘기였다면 오케이, 맞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미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셨나요? 일산 잘 안 오르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질문을 하신 거고, 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먹을 것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동탄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거를 다 끌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파주 운정이나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인식 속에도 서북 쪽은 좀 안 오르지 않나라는 게 이미 안 오른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동탄 수서 라인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에 들어가는 일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산하고 운정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강남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이건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운정 신도시 앞에서나 또는 일산에서 지금 GTX를 타고 예를 들어서 한 3-40분 만에, 보통 1시간 정도 생각하면 오케이 하잖아요. 한 1시간 안에 예를 들어 삼성역에 도착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아예 없는 수요가 만들어지잖아요. 아예 없는 수요가 왜 만들어지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그 정도라면 나는 여기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수요가 새로 생성되는 거죠. 결국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지금 정부는 일단 가격 상승이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방이다 아니면 서울 수도권이다 얘기하기 전에 일단
가격 상승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몇 년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올 초에도 서울에 있는 강남이 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6.27 대책 만드냐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지금 포지션은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다.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지방 쳐다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있어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정부는 강남에 신경을 써서 조금 강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다시 이제는 지방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나왔던 지방 관련된 대책들을 보게 되면 뭐 준공음 미분양을 좀 어떻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얘기 정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게 세컨하우스 사실 그 동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장의 반응은 뭐 그런 거는 매력적이지 않다. 움직이지 않겠다가 현실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지방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대책은 만들어내야 되겠고 가격 상승이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해운대 풀어주면 막말로 해운대를 건드려버리거나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부산하고 대구 같은 데를 건드려버리게 되면 또 가격 상승이라는 트라우마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지금 얘네들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변죽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지방을 먼저 신경 쓰기 이전에 강남권 같은 일단 지금 가계부채하고도 연관이 되고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부분부터 일단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얘네들을 지금 불침번을 세워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은 조금 뒤에 좀 보겠어라고 하는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몇 개 정도는 던져가면서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는 과연 계속 이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내버려두기가 어렵겠죠. 그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봐요. 단지 우리가 답답해 하거나 이래서 좀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몇 년간 지방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 쳐다보니까 해피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쳐다보고 있는 강남 쪽을 먼저 보면서 니네들 잠깐 있어. 하지만 결국 지방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설 경기하고도 연관이 되고 실제 최악이죠 지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시기 과거의 시기와 비교하게 되면 최악은 아니에요. 그때 2008년 리먼 브라더 사태 이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건설사 분들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누구의 상황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딱 미분양으로 가지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 미분양 해봤자 5만 가구 정도인가? 5, 6만 가구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2008년, 2009년 그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10만 가구가 넘었어요. 물론 그때 거의 대부분이 지방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 사실 그때와 지금 미분양으로 하게 되면 미분양이 총량으로 보게 되면 그때가 더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아마 정부도 모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가 예전에 이제 미분양 관련된 거를 또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라 각동 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서 각종 준비하는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 보면 미분양은 몇만 가구일 때 좀 신경을 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플랜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차근차근 무언가 대책이 나와야 될 시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만 가구가 넘어가면 이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미분양이 조금 더 늘어난다 그러면 아마 이제부터는 정책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지금 현재 조정지역은 다 풀렸잖아요. 조정지역은 다 풀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일반 분들은 잘 안 보실 거고 투자자거든요. 투자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한테 만약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간단 말이죠. 투자자들은 이미 여기서 이제 과거에 실패하신 분들 뒤늦게 들어가서 실패하신 분들은 뭐 그렇다 쳐도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서 짭짤하게 성공했다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부가 모르지도 않을 거고요.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펼칠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취득세, 양도세 감면으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취득세, 양도세 감면은 조금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어차피 변죽을 울린 김에 몇 가지 변죽을 울리는데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또 뭔가가 풀어주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보통 실수요자들 푼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 같은 거 혜택을 준다는데 요즘에 뺏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가격 상승을 만드는 상황을 배제한 채 만약에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걸 풀어주더라도 이분들한테 풀어주면 실수요자들이니까 이분들이 열채 스물채 살 건 아니잖아요. 주택수도 지금 현재 규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면서 미분양이 얼마가 줄어들어갈까라고 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타임라인을 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cc 그 주사를 놓고 다음엔 5cc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저는 일단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완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여태까지 그 지방시장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위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여전히 별로다. 어차피 또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건설사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주택자들한테도 풀어주는 조건을 만들겠죠. 근데 그거는 다주택자 푸는 건 제일 마지막일 것 같고요. 질문 속에 좀 있어서 내가 나중에 설명을 시켜드리겠지만 옛날에 일어났었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시장을 개편한다거나 뭐 걔네들한테 조건을 좀 완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풀 거다. 다주택자들은 조금 일단 당분간은 좀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9년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2009년은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제 서울 수도권이 오르지만 또 한편으로 힘이 빠지는 이 시기가 2007년 정도였거든요. 2007년 정도부터 얼핏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7년도 정도 되면 역시 정부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서울 수도권이 미친 듯이 오르는 장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규제라는 것 자체를 강화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지방장은 아무 죄 없이 점점 침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도를 따라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인데 여기가 오르고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거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규제는 똑같이 적용돼 버리니까 지방장은 점점 침체가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 지방장의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12구 부동산 대책 그 이후부터 아예 좀 속된 말로 박살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거든요. 왜냐하면 똘똘한 채 때문에. 그러면서 지방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 2003년 이후부터 4년, 5년, 7년 막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지방은 박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지방 언론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뭐 대구 MBC라든지 뭐 이런 지방 언론이 있잖아요. 요쪽에 나와 있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렇다 쳐도 지방은 다르게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지방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이 여전히 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특별하게 신경을 쓸 상황은 못 됐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2008년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그때 지방주택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방안이 아마 2008년 초반부 제가 정확한 월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발표가 돼요. 이제 앞으로 조금 신경 쓰겠다 뭐 이러면서 뭐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준비가 되고 하나씩 풀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양도세, 취득세 감면, 한 채를 사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이런 걸 사게 되면 이런 혜택 주겠다. 뭐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감면해 주겠다. 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별로 안 사니까 1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양도세 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점차적으로 뭐 어떻게 되냐면 청약 통장을 가입한 사람이 제 기억이 이게 맞는지는 오래돼서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6개월 지나면 1순위 만들어줬어요. 가입한 지 6개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성립이 되냐? 통장을 만들어 놓고 조건에만 맞으면 6개월만 됐으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청약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때부터 청약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청약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당연히 시장이 침체됐으니까 전세 가격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매매 거래가 형편이 없으니까 다 전세 살고 있으니까 전세는 굉장히 많이 올랐던 상황에 청약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이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갭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적부터 올랐겠습니까? 당연히 광역시죠. 네, 그래서 부산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청약시장 바뀌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 그다음에 청약시장을 보니까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제는 막 경쟁률 높아지고 피가 붙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애버렸으니까.
피가 붙네? 그러니까 신축에 피가 붙잖아요. 그러면 구축 사고 싶으세요? 신축 사고 싶으세요? 아, 신축 사고 당연히 신축 사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분양시장은 과열되고요. 신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구축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게 또 이제 부산이 또 오르니까 그 옆에 있는 또 창원이 난리가 나고 양산이 난리 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공급 물량이 2009년도에 되게 많았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 대구는 2010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009년에 부산을 필두로 해서 2011년이 지방장의 거의 최전선 시대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올라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오르다가 좀 주춤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에 오를 만한 군산이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 이런 외곽 지역들이 오르면서 그 상승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대구는 늦게 시작한 만큼 굉장히 오래 가요. 이제 이런 것처럼 결국 뭐냐 정부가 어떤 판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살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고 규제가 어느 정도 다 느슨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 과정이 반복됐던 게 지방장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사실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안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정부가 안 한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지금 현재 지방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인구 소멸의 시대, 지방을 살려야 된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세컨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결국 다시 한번 무언가 정책을 변화는 시킬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왔던 패턴들이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세금을 감면하든 기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될 테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람들이 이거 봐라 돈 되나라서 몰려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 정부가 그걸 늘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는 규제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지방장이 워낙 안 좋아서 무언가가 풀려고 하는 모습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약시장의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의 기간을 갖다 좀 줄인다든지 또는 취득세를 뭐 누구한테 좀 낮춰준다든지 주택수를 좀 제외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방장에 들어가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 당연히 우리 서울에서 보셨던 것처럼 좋은 것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동네에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서울 사람들이 서울 지역들이 어디가 좋은지 아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왕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종에 산다. 그러면 세종에 살면은 예를 들어서 1, 2세관권이 좋다. 뭐 어느 지역에 뭐 서울로 말하면 강남권이다. 이러면 거기에 괜찮은 물건 잡아두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죠. 왜?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뭐 지방시장이 뭐 침체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지방시장의 침체는요. 제일 마지막에 되는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될 광역시가 침체가 될 정도라면 대한민국이 위태롭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산하면 솔직히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데니까 서울 사람들도 어디가 유명한지 알잖아요. 해운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면서 해수동 그중에서 괜찮은 거 고른다? 거기 정도의 인구라면 인구 소멸이 될 가능성은 없다. 당분간.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내미 딸내미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서울에 관심? 그때 가지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3억대와 중소도시의 최고 A급이겠죠. 3억대면. 네. 3억대와 어디를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동네 사지 않을까? 큰 동네. 그러면 결국엔 부산일 거잖아요. 네. 그럼 부산일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느냐?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걸 자꾸 들춰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산 하시면 되죠. 상급지 부산같이 큰 동네의 구축이 괜찮다. 왜냐면 일단 썩어도 준치라고 그 지역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되겠죠. 제2의 도시가 되겠고 거기에서 가격이 싸다라는 게 뭐 정말 지금 슬러머가 되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들처럼 이런 곳이 아닌 이상에는 나름대로 중소도시의 A급보다는 거기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그게 과연 뭐 예를 들어 재개발이 되겠어? 재건축이 되겠어? 또는 이제 이 지역이 인구 소멸돼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만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과도하게 지방에 뭐 얼마짜리 이렇게 하는 순간 지방을 다 싸잡아서 그냥 곧 인구가 소멸될 지역인 걸로 매도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산 가도 그렇고 대구 가도 그렇고 광주 가도 그렇고 대전 가도 그렇고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그런 동네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광역시를 가지고 그냥 그동안 일반화시켰던 지방 이렇게 표현하고 퉁치기에는 그 동네는 아무리 썩어도 준치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광역시 정도의 뭐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살만해 하는 정도의 구축 아파트는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네.
결국 밀려서 해운대 못 사는 사람이 뭐 동래구 갈 수 있는 거고, 동래구 못 사람이 사하구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밀리다 보면 부산을 안 벗어나려고 하지 그 동네에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안정적이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그게 이득인 거죠. 내 집 마련에서 차원으로 보게 되면 괜찮을 거예요. 다만 욕심은 좀 덜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욕심을 신축을 살려고 하는 욕심이 보나마나 신축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은 지금 서울 수도권과 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몇 년간에 봤던 그 똘똘한 채의 움직임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금 분양가가 주변 지역보다 상당히 비싸다. 고분양가다. 이런 경우라면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그 고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금액을 주고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러면 상승장이 와서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세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있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신축을 사는 건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데요. 청약시장이 막 활성화해서 몇백 대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게 고분양가가 아니란 말이 돼버려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물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무엇도 풀어줘가지고 그 정도의 금액을 했는데 뭐 100대리 나왔다. 이거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분양가는 이제 우리는 그걸 고분양가라고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중들의 심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때는 들어가도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금 조심하는 차원에서 너무 고분양가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렇게 고분양가였지만 완전히 특화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부자들이 살 만한 동네로 만들었다. 근데 어설프게 부자 동네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지었는데 되게 비싸게 분양했다? 사실 해운대에서 우리들 보게 되면은 뭐 그 수영만 앞에 아이파크 뭐 이런 것들, 위브더 제니스 다르잖아요. 부자들이 몰려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분양가가 좀 높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주는데요. 어설프게 그 가격으로 올린 일반 아파트다. 그러면은 사실 상승장 오기 전까지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현재는 아직 지방장이 좀 강한 장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강한 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을 들어가기보다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더라도 혹시라도 적정한 가격이거나 싼 가격이 있으면 그거 하고 다음번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조금 리스크 줄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 뭔가가 던지기 시작해서 풀고 있다. 그랬더니 청약시장이 갑자기 한 2, 3대 1 하다가 갑자기 20대 1, 50대 1, 100대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대중들의 심리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게 고분양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철저하게 제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불안이 오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안 거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전월세 시장은 항상 불안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고 영상에 나가면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마 이것들이 입주가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2030년 이후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2025년인데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정부는 집값 상승이 될까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거든요.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집을 안 살게 되면 결국 전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풍선 효과처럼요. 결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형상들을 모를 리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대책들이 다 그 상황을 예측하고 무언가 대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긴 몰라도 최소 2, 3년간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정부 정책의 최고의 해결을 해야 되는 아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딜레마예요. 왜냐면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공급 대책이 지금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늘 딱 지금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지금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급 대책을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지만 그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럼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보수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전월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전세 대출 같은 경우를 갖다가 뭐 보증 비율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증 비율을 줄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역전세라는 날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전세라는 되면서 분명히 일부분들은 피해를 입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큰 틀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데 역전세란이나 상황이 만들어져요. 정부의 제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변경하게 되면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죠. 전세 가격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정부는 저도 정부의 속뜻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부수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요를 점점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빌라잖아요. 빌라 임대인들은 지금 죽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뒤에 물러나서 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세 가격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파트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 물량 줄어들고 있고 전세 물량 줄어들고 있는 거는 각종 사이트, 뭐 아시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텐트 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비아파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비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싸. 그러면 아파트 상승분이 전부 다 아파트에 몰려 있으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일로 이동 지금은 안 하지만 이렇게 판을 만들어 버리면 이동하잖아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자금 없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빌라 가려고 하겠죠.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신축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하는데 전세 사기 문제도 지금 계속 발생은 하고 있지만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많이 나아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가지고 해결됐어?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임의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100%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공급 물량을 줄인 것을 공급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금 정부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전세 수요를 비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세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악순환이 보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원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요. 정부가 했던 정책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미 전과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들 뒤통수 쳤던 전과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예를 들어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줘도 원래 그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제도권으로 그네들을 들어오게 하면은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쵸. 그럼 전세 가격 급등을 막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을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를 불러들이는데 지금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당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역전세란 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올 것 같아요. 지금 역전세란 나고 있는 게 보증 비율을 낮춰서지 임대사업자 제도 등록하게 되면 보증 비율을 원래대로 해줄게. 넛지 효과 아닐까요? 근데 이건 제가 임의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역전세랑 맞아서 죽는 게 낫겠어요? 임대사업자 되는 게 낫겠어요? 그 돈이 부족한 임대인들은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차피 우리들이 지금 역전세를 한다고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돈 있는 임대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 있는 임대인은 그냥 반전세 돌리면 되니까. 네, 반전세 돌리면 되니까. 그럼 결국 돈 없는 임대인들은 다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느냐? 임대사업자로 제도권으로 진입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5%를 통하면서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게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투트랙으로 지금 정부가 본질적인 거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정부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의 패턴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임의로 유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이놈의 임대사업자 이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만 올리는데 안 하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만약 올라가는 상황이면 더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 임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인데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말 안 듣는 말썽장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있는 임대인들은 다 월세로 돌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원래 우리나라 월세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외국하고 비교하기엔 굉장히 싸다. 이제 우리는 힘들었어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외국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 임대 사업자가 안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가 임대가 해외에 비해서 그 월세가 많이 싼 편인가요? 싼 편이에요. 지방이나 뭐 빌라 이런 거 다 네. 틀어도. 전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외국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임대 쪽으로 기업 임대 쪽으로 신경 쓰는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도 많고 우리 내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원하는 수준은요.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고 나 이마을에 이만큼 전세 가격 올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률만 유지하면 된다. 규모의 경제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안정적으로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민간 임대 사업자보다는 기업 임대 사업자가 내 맘에 딱 드는 거예요. 신부감으로는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 전세 대출의 문제 이것들을 갖다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역전세는 난다.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 식으로 보는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현상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대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판이 뭔가 바뀔 것 같아요.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좋은 거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전세라는 당하는 임대인도 일부일 거고요. 여기 계신 또 다른 분들도 일부일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냐? 결국 시장의 안정이고 그 시장의 안정 속에 숨어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거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갈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2015-16년도에 그 당시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때 그때는 그 전까지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이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전세 대출을 좀 늘려주면 되겠네. 전세 대출을 무한대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전세 가격이 옛날에는 그 부동산 공식으로 말하게 되면 60%가 넘어가면 매매 가격으로 전이 된다는데 70, 80, 90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전세 대출이 쉬워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만들었냐? 전세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지고 결국 집값 상승하고도 또 연관이 됐었죠. 이것들을 지난 2009년부터 15년 사이에 정부도 이미 알았어요. 그 당시 뉴스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국책 연구원들을 통해서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지금 전세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요. 결국 이 얘기는 전세 시장의 불안이 결국 또다시 집값으로 밀어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뭔가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죠. 그러니까 참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게 오차파동 아까 책 얘기했는데 그 책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인 거죠. 큰 그림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본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뿐 전세 가격은 저는 오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현재 처음 나타나는 이 전세대출 규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연결될지를 계속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할 거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아까 들었던 말씀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뇌피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빌라 선점해두면 상승장 오면 떼돈 번다 이러면서 이제 초기 재개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경험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분들을 들어가실 때 한 가지는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분이겠죠. 일반적인 분들은 지난 상승장의 초기 재개발이 결국 후반부에 어떻게 개발되고 했던 그 기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보통 거죠. 한 10년. 근데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사업성이잖아요. 그 사업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축의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시장이 침체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만약 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재개발의 초기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승장이라면 사람들이 뭉쳐요. 빨리 신축을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버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침체라든지 조금 애매한 장이 왔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초기 사업장은요. 진척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승장에 보셨던 초기 사업장이 지금 현재 몇 년 걸려서 이제 곧 뭐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또는 입주를 한다.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야 초기는 다 먼저 들어가야죠.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면 초기가 제일 싸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후기는 비싸고 초기는 싸니까 초기를 사가지고 시간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돈을 버는 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상승장에는 속도가 빠르고요. 시장이 좀 애매하거나 침체거나 위축장이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요. 무진장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요건 감안하셔야겠죠. 물론 음마아파트는 좀 다른 케이스죠. 왜 그러냐면 음마아파트는 교실로 얘기하게 되면 교실 내 캡장인 거예요. 싸움 캡장. 그래서 항상 교실에 있는 한 30명 되는 그 학생들 사이에서 얘는 항상 요주 인물인 거죠. 그래서 얘를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음마아파트가 딱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우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얘기하게 되면 음마아파트 빠진 적 없잖아요. 관심 대상이라고요. 정부가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이 친구의 운신의 폭이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진행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2007년도에 그때도 약간 초기에 가까웠어요.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됐지만 그만큼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멘탈을 털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동네다. 일단 괜찮은 동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왜? 괜찮은 동네라는 거는 결국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한데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거나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초기에 재개발 들어간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그때쯤 엄청 늙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투자 방법이긴 하죠. 생각해보세요. 옛날 얘기잖아요. 네. 옛날에 아파트가 있었나요? 아파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처음에 어디에 생겼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4차 파동, 5차 파동 이 과정에서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구축 아파트들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건축과 관련된 재개발 얘기는 아예 없고요.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가 그때 처음 한번 나오거든요. 이것도 70년대 아파트가 이 시장에 이제 대표 상품으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한 20-30년 지난, 즉 그 아파트가 20-30년 돼서 이제 조금 좀 오래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때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요, 옛날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시대적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부터 대표 상품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모르실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 그만큼 특히 이제 이 책이 유명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이제 출간된 게 2001년 초반이거든요. 2001년 초반에 이렇게 하고 끝나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5차 파동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책은 종료가 됐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후반 노무현 대통령 네네.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다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때 제가 그때 투자하다가 헛짓거리를 좀 많이 해서 많이 힘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되게 큰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분보다도 제가 이 책에 대한 팬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감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감수한 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당시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제가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경험했던 장을 6차 파동이라고 제가 이제 붙여서 뒤에 설명을 했는데 그 6차 파동에 관련된 부분을 나름대로 좀 3자 입장에서 이렇게 흘러온 것 같다. 그리고 옛날에 이 책에서 저자인 이분께서 설명하셨던 1차부터 5차까지 파동의 흐름과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뒷부분을 좀 정리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없다 보니까 감수라고 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존경할 만한 그리고 제가 항상 책장에 고이 모셔져 있는 이 책에 대한 헌사? 이런 개념으로 좀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책이 굉장히 레전드 책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몇 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약간 좀 일기체로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이 자료는요. 제가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그때 이제 달력 있잖아요. 달력을 갖다 크게 찢어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달력을 크게 찢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쪽 면에는 당시에 시장에서 일어난 현상, 정부가 만들었던 정책, 그리고 그때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쭉 보다 보면 타임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었더라. 찾아보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딱 벽에다 붙이니까 이때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요게 발생했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경험이 생각나서 제가 이번에는 아마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물론 제가 했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워하시겠지만 제가 그러면서 지금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던 방식 그 방식으로 한번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고 제가 출판사에 제안을 드려서요. 그 방식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좀 사은품 같은 거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 추가해가지고 지금 사은품 형식으로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요, 그 시장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른다라고 오늘 신문에 났는데 내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돼서 모레부터 강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강남이 폭등인 거예요. 근데 며칠로 넓게 보게 되면 이거는 폭등이 아니라 올라가려고 했는데 규제 때문에 주춤한 거잖아요. 그러면 평평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보통 좀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팟과 플로우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말했던 그 내용 중에 전자는 스팟이고 뒷부분이 플로우인데 어떻게 되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6차 파동이라고 말하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2020년, 21년도에 투자를 할 때 보게 되면 가장 유행했던 투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산, 그리고 지산, 그다음에 생수, 생활용 숙박실. 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또 뭐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시지가 1억 미만. 맞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상승하고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처음에는 이왕이면 아무도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왕이면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를 사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급지를 규제를 하게 되겠지만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겠지만 아직 규제가 되지 않은 중급지로 사람들은 번져나가게 되고 그걸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풍선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투자하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만들고요. 조급함을 만들면서 나중에 투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게 만들어요. 문제는 다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속된 말로 이게 좀 얼치기? 네. 얼치기 같은 애매한 물건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저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파트가 주력제인 시장에서 대체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체 상품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면 이게 큰 플로우로 보게 되면 이거는 끝물이에요. 원래 사람들의 본능은 A급, 상급지를 좋아하고 A급 신축 물건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하다가 공시지가 1억 미만처럼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주변부로 번져간 거잖아요. 그 다음엔 더 이상 투자 물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 시장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타임라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했더라면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위험성 또 뭐 생수기라든지 지산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아셨을 텐데 그때 들어가셨던 분이 엄청나게 물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좀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바로 이 책을 예전에 이제 원래 나왔던 그 책을 근간으로 제가 정리했던 이 내용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잡혀서 그런데 많은 분들 기준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결국 바꿔 말하면 아마 이 책을 만약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큰 그림으로 내가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미쳐서 들어간 적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물건들을 쳐다보지 않는 이런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흐름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갔나 이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여기랑 연관은 없는데 삼국지라는 책 있잖아요. 삼국지라는 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삼라만상들의 행동들과 그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분 말대로라면 왜 옛날 고전 몇천 년 된 삼국지를 읽어요? 요즘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더 재밌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역사이든 옛날의 역사이든 사람의 움직임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에 따라서 그거를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 움직임의 패턴은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적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부리다가 과유불급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지는 게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욕심이 붙어서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는 규제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피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가 이상한 물건 잡기 시작하게 되고 정부 규제는 점점 세지고 이 패턴이요. 시장 환경에서 그때그때마다의 모습은 달랐지만 큰 플로우는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어. 어저께도 밥 먹었고 그저께도 밥 먹었어. 그럼 이분들은요.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되게 되어 있냐면 이분은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언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 이 사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하라고 하는 거냐. 화장지 준비해라. 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옛날 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얘기 듣는 얘기 중에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미시적인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전세대출 규제 옛날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있는 거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근데 이건 미시적인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큰 흐름은 거시적인 흐름이에요. 플로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역사, 그다음에 부동산의 역사를 너무 간과하는 거다. 오히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원래 역사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아마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가 상당히 쉬울 거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손자병법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도 보면 퉁쳐서 큰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36개, 주랭랑.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상황 봐서 뭐 하면 도망가는 게 장땡이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미시적인 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시절의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옛날에 병자호란 상황에서도 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도 36개 주량량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시장 흐름을 간과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을 공부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또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어줍잖은 단순한 공식, 지식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역사책 읽듯이 그 시장을 조금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제가 이제 표현한 거 일단 광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책과 같은 역사의 흐름 같은 경우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다른 거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과거 시장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복귀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룡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